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맑은 날이 있고 또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앞이 막막하고 속상할 때도 있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예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성실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아끼는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했죠. 저는 저희 가족이 행복하고 따스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그동안 남편이 매일같이 야근하고 다른 도시에 출장도 자주 가서 고생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도시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남편과 둘이 있을 때 그 여자한테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냐고 묻는 제게 남편은 직장 동료라고 했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가는 남편의 뒤를 뒤따라가 봤는데 아니 웬 가정집에 들어갔던 겁니다. 남편의 불륜만큼이나 괴로운 건 이 모든 걸 아이들도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 저는 상간녀를 불러서 남편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뻔뻔스럽게도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양육비도 안 주겠다고 하더니 짐을 싸들고 그 여자의 집으로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복수해주고 싶습니다. 상간녀와 만났을 때 저와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게 있고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한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가능할까요? 네, 믿었던 가장의 외도와 두 집 살림, 정말로 사연자분께서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접근해보자면 어떤 걸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법적으로는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을 물어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연자분은 이제 상간녀 머리채라도 뽑고 싶다, 막 이런 언급도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간녀의 머리채를 뽑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분풀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1인 시위 이런 거 해도 된다. 이런 블로그 글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오히려 사연자분이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만약 허위의 사실을 알린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세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정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행위라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자분이 순간적으로 정말 분에 못 이겨서 상간녀의 명예를 훼손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 사연자분께 무척 불리해지는데요. 예를 들면 사연자분께서 정말로 명예훼손 행위를 하거나 상간녀에게 폭행을 가한다거나 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오히려 형사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반소 형식으로 청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연자분이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결국 손해배상까지 해주면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하면 이제 위자료를 받는데 오히려 분에 못 이겨서 명예훼손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고 상간녀한테 또 위자료를 줘야 된다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상간녀의 회사에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신고하는 게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 이거는 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2021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해당 사건은 수의사의 잘못으로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되자 수의사의 실명과 병원의 잘못을 온라인에 올리려다 자칫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을 우려로 헌법소원을 낸 사건입니다. 아, 네. 헌재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면 개인 병력이나 성적 지향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표현의 자유보다는 개인의 명예, 인격권 보호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위 헌재 판결 이후에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사연으로 돌아와서 사연자분이 상간녀의 가족에게만 알려도 그거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려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배우자나 가족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족의 치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경우에도 알리는 과정에서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들을 정도로 말을 하거나 기타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명예훼손죄로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한테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듣는 가운데 공원에서 크게 상간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사연자분이 손해배상액을 받으려면 사전에 조치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소송 제기 전이나 또는 소송 중에도 상간녀가 손해배상을 안 해줄 의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라는 것을 신청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상간녀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상간녀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상간녀의 주소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만일 해당 부동산이 상간녀 소유로 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연자의 경우에 상간녀를 직접 만나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거 녹취를 했고 또 블랙박스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네,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우리 대법원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에서 대화 부정행위를 하는 내용을 이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부정행위의 증거를 녹음을 하겠다고 남편의 차량에 녹음기를 차량에 설치하거나 이를 통해서 녹음물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거라서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오늘의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연자분께서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회사에 알려서 사연자분이 느꼈던 배신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럴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거나 아니면은 사연자분과 상간녀의 대화를 녹음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를 잘 준비한 케이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언제나 열려 있는데요. 이런 사연 보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김예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부모가 사망한 조부모의 채무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녀는 다음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아서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손자녀를 공동상속인으로 취급해온 기존 판례를 뒤집은 건데요. 이번 결정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A씨는 2015년 배우자와 자녀 넷, 손자녀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상속 한정 승인을 했지만 자녀들은 모두 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한정 승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손자녀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의 자녀, 손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은 상속 포기자의 의사에 맞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빚이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 그러니까 손자녀들에게도 승계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당사자들의 기대와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규정을 정비를 했고 또 절차적으로 상속 처리를 잘못해서 손자녀들에게까지 빚이 대물림되는 일이 없도록 한 판결로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